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왕좌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자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배신한 나라,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왜 우리를 죽였느냐고. 왕좌에 앉은 뒤 그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를 죽였고 그가 믿었던 신하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왕자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고려 최고의 명장이었던 이성계입니다. 훗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왕이 되기 싫어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역사책은 말합니다.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운 영웅이라고, 500년 조선을 연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3번이나 거절했다고, 신하들이 억지로 앉혔다고, 그가 평생 고려를 그리워했다고. 왕이 된 지 6년 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째 아들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자였던 막내 아들 방석 죽였습니다. 7째 아들 방번 죽였습니다. 이성계가 가장 신뢰했던 정도전 죽였습니다. 이성계는 궁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리고 그는 왕자를 버렸습니다. 궁궐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신을 죽이면서까지 돌아가길 거부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남자. 왕자 위에서 지옥을 경험한 남자. 태조 이성계. 지금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위화도. 장마가 시작되려는 계절이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기 시작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습한 바람이 갑옷 사이로 스며들었고 말들은 불안한 듯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말 위에서 강 건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바로 요동입니다. 우왕의 명령은 명나라의 요동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마철에 강을 건너 대군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했습니다. 게다가 명나라는 고려가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4가지 이유를 들어 출정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농사를 망친다. 셋째,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하면 왜구가 침입할 것이다. 넷째, 장마철에 활의 악유가 풀어져 전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영을 비롯한 권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계를 의심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위화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민수, 이질한, 남은.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조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나라군은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퇴로마저 끊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계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탁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질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성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50년을 고려의 장수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자춘도 고려를 섬겼고 할아버지 이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고려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능한 왕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백성의 생명일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돌린다 라고. 역사는 이 순간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이성계의 떨리는 손에 대해서는, 그가 흘렸을 눈물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머리를 돌리는 순간 이성계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고려에 충신해서 역사가 평가할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개경으로 돌아온 군대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돌려 수도로 돌아온 장수.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영은 급히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최영의 군대보다 몇 배나 컸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최영은 붙잡혔고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최영이 붙잡혀갈 때 이성계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충신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지만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최영은 곧 귀양을 갖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때 고려 최고의 권력자였던 남자는 외딴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성계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이성계는 자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밤늦도록 혼자 마시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혔을까요?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려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것도 고려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능한 왕과 권신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 고려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킨 뒤 창왕을 옹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계속해서 왕씨 왕족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조준, 정도전, 남은 이른바 신진 사대부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끝났다고. 새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새 나라의 왕은 이성계여야 한다고.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라고. 고려 왕씨는 덕을 잃었으니 새로운 성씨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라고 끝까지 고려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성계가 거부하면 할수록 주변에서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정몽주 같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궁궐 뒤편 작은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공양왕이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왕. 이성계가 세운 왕. 이성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고려를 지키려 했던 것일까? 라고. 아니면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 밤, 이성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었던 남자.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남자. 그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1392년 4월 개경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몽주. 고려 최후의 충신이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 일파가 새 왕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정몽주는 막아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정몽주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거절했습니다. 정몽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라 라고. 이 유명한 단심가는 정몽주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죽어도 고려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위험합니다. 라고. 그는 결코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계는 망설였습니다. 정몽주는 존경받는 학자였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인다는 것은 명분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몽주가 궁궐에서 나와 선주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다리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영규를 비롯한 이방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쇠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쇠몽둥이가 내려쳤고 정몽주는 다리 위에 쓰러졌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몽주의 피가 선주교 돌바닥에 흩뿌려졌다고. 그 피는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아 오래도록 붉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몽주가 죽었다고.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내어 울었고 어떤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죽음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방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흘린 피는 내가 씻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방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몽주의 죽음으로 이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고려의 충신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선주교의 피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처럼 이성계의 마음속 죄책감도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개경의 거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선주교의 붉은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392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개경의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관리들은 눈치를 보며 걸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을 비롯한 신하들이 이성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성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3번이나 왕위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청할 때마다 이성계는 나는 고려의 신하일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궁궐이 보였습니다.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왜 왕이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첫째, 그는 진심으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고려를 섬겼습니다. 그의 피 속에는 고려 신하로서의 정체성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두려웠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왕조를 바꾼다는 것의 무게를.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로 세운 왕조는 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정몽주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최영의 원한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려 충신들의 저주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좌에 앉는다면 평생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이성계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선주교에서 죽어가는 정몽주가 나타났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은 최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성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배신했느냐고. 왜 우리를 죽였느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성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성계는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왔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걷는 이성계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싸웠던 전장을 떠올렸습니다. 왜구와 싸울 때, 홍건적과 싸울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적과 아군이 분명했고 지켜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려를 지키려다 고려를 무너뜨린 남자. 충신이 되려다 반역자가 된 남자. 이성계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말했습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하늘의 뜻에 따라 왕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고려 왕씨가 덕을 잃었으니 새로운 왕조가 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성계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심일까요? 신하들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사흘 동안 끊임없이 왕위에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이성계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이성계가 망설일 때 이방원은 결단했습니다. 이성계가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 이방원은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것도 이방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방원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고 학문과 무에 모두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가지지 못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왕위 추대가 진행되는 동안 이방원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성계가 다시 한번 거절하려 할 때마다 이방원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성계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어느 날 밤 부자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망설이시는 이유를 압니다. 라고. 고려에 대한 의리 때문이시지요. 라고.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왕씨는 백성을 버렸고 권신들은 나라를 팔았습니다. 라고. 이제 누군가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꼭 나여야 하느냐? 라고. 이방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성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왕자로 밀어넣고 있구나. 라고. 이방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뒤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아들이 억지로 앉힌 것이라고. 이것은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정말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것도, 최영을 제거한 것도, 정도전을 곁에 둔 것도 모두 이성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왕자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길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가도록 밀어주었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조선. 새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은 이성계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신하들은 만세를 불렀고 악사들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침전으로 돌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 멀리서 개경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성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라고. 고려의 반역자인가, 조선의 개국 공신인가. 역사는 그를 태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끝까지 이성계로 남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려의 충신 이성계로. 왕이 된 뒤 이성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성계는 왕으로서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진흥시켰습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정몽주가 나타났고 최영이 나타났고 수많은 고려 충신들이 나타나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성계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에게 새로운 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어야 했고 백성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들의 권력 다툼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계승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조언을 따라 8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방석의 어머니 강씨를 총애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방원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왕좌에 앉힌 사람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왕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398년 태조 7년 드디어 비극이 터졌습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세자 방석도 죽였고 형 방번도 죽였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궁궐 뒤편 작은 정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피로 세운 왕조는 결국 피로 물들고 있구나 라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둘째 아들 방가에게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궐을 떠나 함흥으로 갔다고 합니다. 함흥. 그곳은 이성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무장으로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이성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함흥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냥을 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세왕 정종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아버지를 모셔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신은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것을 함흥차사라고 불렀습니다. 함흥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성계는 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개경으로 궁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자와 권력과 피로 얼룩진 그곳으로. 함흥에서 그는 그냥 이성계였습니다. 고려의 장수였던,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던 이성계. 하지만 역사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 그는 강력한 왕권을 세웠고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성계는 늙었습니다. 1408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을 세운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정몽주를 떠올렸을까요? 최영을 떠올렸을까요? 고려를 떠올렸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끝까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남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시대가, 아들이, 신하들이, 그리고 어쩌면 운명이 그를 왕자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자 위에서 그는 평생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성계 조선태조. 역사책은 그를 개국 군주라고 부릅니다. 500년 조선 왕조를 연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그 기록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남자.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었던 남자.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주변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선택 때문에 결국 왕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남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을 때 그는 정말로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정몽주가 죽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옳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반역자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 어느 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인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